자, 3월 포트폴리오 전략을 설정할 건데 2월 마지막 거래일의 흐름이 너무도 조금 벅찹니다. 그쵸? 전체적인 종목군들의 흐름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의 흐름도 다 들여다보고 시장 상황 조금 덮어놓은 상태에서 설정을 잡아 볼게요. 일단 다 월봉으로 보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월봉으로 보셔야 되고 2015년 12월부터 이제 사실 들여다봤었는데 지금도 2015년 12월부터 그때가 이제 금리를 9년 6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이러한 그 랠리가 당연히 나온다의 기준인데, 자, 미국장의 조종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장의 조종이 지금 우리가 우려할 수준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어렵다 보니까 야, 이거 대세하락 아니냐, 이것도 하다가 계좌가 또 회복될 수 없는 수준의 손실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냐, 뭐 굉장한 우려감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쪽의 다우지수의 흐름 보면은 지금 이 흐름이 어마어마하게 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으로 해석될 그런 위치는 아니죠. 그리고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뭐 이 부분이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거나 하는 흐름의 위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좀 과하게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기도 뭐 예를 들어서 명목 가격 18,000이 이탈되면은 뭐 어디까지 밀릴 것이다, 그건 소설이라는 거 이제 아시잖아요. 뭐 18,000원이 이탈되면 뭐 어디까지 밀리겠다, 그런 개념보다는 대형주 지수나 대형주를 놓고 보실 때는 전체적인 동향, 뭐 경제 동향이라든가 또 뭐 정책적인 분위기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놓고 보시는 게 옳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놓고 보신다면은 뭐 자체적인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불거지는 것이 아닌 이상, 뭐 18,000이 이탈된다고 해서 그 밑에 뭐 16,500까지 내려올 거예요,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로그 차트로 좀 놓고 보시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22년 11월, 10월, 9월 말 10월 이때 저점을 찍고 이제 글로벌 증시가 다 돌린 건데, 그때 이후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뭐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금리 인상 시기,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거꾸로 알고 계신 부분들, 하다못해 경제학자 분들까지도 뭐 주식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분들이 이때 금리 인상 그 시기거든요. 요 금리 인상 시기에 요 랠리,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이 정점에 달했던 게 여기입니다. 23년 7월.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고 차트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금리 인상의 정상적인 금리 인상의 시기 25년 12월부터 해서, 그리고 22년부터 이제 원래는 여기서 금리를 인상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어떻게 인상을 할 거예요, 여기서? 왜? 이때 이제 대선이 있었고, 그리고 이때 대선에 누구나가 양당 모두 돈을 뿌리겠다의 기준이었고, 돈을 뿌리는데 어떻게 금리를 인상합니까?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우려감, 유동성이 너무 많아서 물가가 너무 뛴다, 경기가 너무 좋아졌다, 물가가 막 뛴다,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으로 기준을 잡으면은 그렇게 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거라면은 돈을 더 이상 뿌리면 안 되는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제 새로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야, 나는 다 필요 없고 금리 인상이든 뭐 나발이든 모르겠고 난 돈 뿌릴 거야, 그러니까 어거지 쓰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서 시장이나 모든 게 경제나 이런 게 다 보이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정치하는 분들이 점점 싫어지는. 어쨌든 로그 차트로 보시니까 어때요? 지금 상승률의 범위의 기준이 이때 상승률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닥 찍고 돌린, 뭐 저기서도 바닥 기준이 잡힐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됐건 그 상승의 크기 자체가
어마어마하지 않다. 과열권의 인식이 잡힐 그런 구간까지는 아니다. 왜요? 이때보다는 지금의 경기가 더 월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올라가 있는 것은 뭐 그렇게 크게 부정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21년도 고점을 넘긴 이후의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올라간 것도 없어. 그러니까 전체적인 차트를 놓고 보니까 이제 가팔라 보일 뿐이죠. 그리고 결론은 어찌됐든 나스닥의 흐름 자체도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가 형성되어 있는 흐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독일이라든가 이런 쪽의 흐름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중국을 때려잡겠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극우도 아니고 뭘 중국을 때려잡기는. 그러니까 때려잡는다는 표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관세를 뭐 부과하겠다 10%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에요.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나라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아니잖아. 응? 결론은 만약에 중국과의 보호무역 정책에서 이제 관세를 부과하거나 했을 때 그 뒷부분에는 또다시 그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채찍이었다면은 당근을 또 주죠. 그러니까 뭐 어린 꼬맹이 갖고 노는 듯이 당근을 주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입니다. 중국과 미국이 동등한 위치고 또 우리나라와 미국도 동등한 위치지. 우리가 굳이 사대주의에 빠져들어서 미국을 큰형 취급하거나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또 서로의 우방국이니까 서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미국은 유럽한테는 그렇게 큰 소리를 못 쳐요. 뭐 정서적인 부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뭐 이민자들의 국가잖아요. 그 부분이 유럽 쪽에서 대부분 다 넘어간 거고 국가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결론적으로 이제 만만한 일본 또 만만한 한국 그리고 이제 동양에 대한 뭐 백인 우월주의 사상이 아무래도 뿌리 박혀 있죠. 우리도 사실상 뭐 쓸데없는 얘기가 되긴 했는데 우리도 사실상 동남아 쪽 분들을 뵐 때 사실 좀 쉽게 보죠. 어찌됐든 중국과의 그런 뭐 체제 부분에 있어서 난리 난 것처럼 표현되는 아니에요. 유럽의 시장을 보세요. 이게 뭐 난리 나는 흐름입니까? 솔직히 예? 이게 뭐 문제가 되는 흐름이에요? 어마어마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뭐 잘해서 이렇게 돼요? 아니잖아. 보호무역 정책을 강력하게 쓰고 있는 상황이죠. 결론은 글로벌 시장에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 다만 이제 프랑스 까크가 우리나라처럼 정정 불안이 형성돼 있었고, 요게 이제 강력하게 그러니까 똑같은 유럽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이나 영국 이런 쪽 유로하고도 이제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극우가 그 총선 때 극우의 지지율이 1위까지 차지했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극우가 집권하지는 못했는데 그런 이제 불확실성, 거기에 이제 재정 불안. 그래가지고 독일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죠? 독일 조정이 없잖아요. 얘는 급격한 조정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미친 영향력이 상상보다 크다. 상상을 초월한다. 그거 이제 일본의 예도 한번 들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완전히 차별화돼서 형성되어 있는 흐름 자체, 그 흐름 자체가 정정불안의 기준인데, 이 정정불안이라는 단어 자체, 정치적인 또 정책적인 불확실성, 이걸 일반적으로도 쓰는데 아주 흔하지는 않아요. 아주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디폴트 선언이나 이런 거는 좀 아는데 모라토리엄 선언 뭐 이런 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사전적인 의미도 솔직히 잘 안 나와요. 흔하게 쓰는 것 같지만 아니야.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지금 이 흐름에 있어서 이 흐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대한 해석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글로벌 증시하고 이제 그 우리나라가 디커플링이 난 거는 이제 직전 작년 하반기 6개월 동안 디커플링인 거고, 사실상은 디커플링은 아니었어요. 디커플링이라는 거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디커플링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22년도 접어들면서 갑자기 글로벌 증시하고의 상승 유례 차이가 난 거죠. 이격이 발생된 거죠. 그 전에는 비슷하게 갔고, 미국만 이제 유동성의 랠리가 좀 더 커졌고, 유럽과 일본과 우리나라는 비슷하게 흘러갔단 말이에요. 계속. 근데 딱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뭐 정부를 욕하거나 정치적인 논리를 펴는 게 아니라 시장의 결과물이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뭔가 불확실성이 확장됐다. 그게 정부의 잘못이든, 응? 야당이 거대해져서 야당이 딴지를 걸어서 정책적인 문제를 시비를 거는 그 내용이든 어느 쪽의 부분이든 상관없어요. 시장의 판단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우리나라만 상대적으로 못 갔던 것이, 결론은 몇 년째 얘기했잖아요. 정정불안이라고. 우리나라 자체 문제 전혀 없어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문제가 있다고요? 전혀 문제 없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무슨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는 걸 알려줘봐 한번. 삼성이 무슨 실적이, 솔직하게 가슴에 손 얹고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분석하실 수 있는 능력 안 되잖아. 보도자료 나온 거 보고 그냥 읽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도자료가 쏠려 있는데 그 보도자료 쓰시는 분들이 증권사 애널분들 글을 갖다 쓰는 거고, 그 증권사 애널분들의 분석 내용이 기본적 분석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물론 주변 그 요인도 갖다 넣겠지만은 정정불안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못 갑니다. 이거는 좀 애매한 분석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안 좋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안 좋을 수 있어? 하이닉스가 6조의 적자에서 24조의 흑자로, 그리고 올해 30조를 넘기는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삼성전자 기준에 7조 영업이익에서, 그게 언제? 22년도란 말이에요. 23년도 예상치가 7조였단 말이지. 그 23년도에 7조, 그리고 24년도에 32조예요. 근데 어떻게 주가가 그 당시 저점보다 더 내려와 있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 신인도의 뭐 하락은 없었지만은 국가의 정책의 불확실성과, 세상에 공매도를 금지 때리는 날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 전 세계에 공매도 금지 때리는 국가가 어딨냐고. 미친 거지. 어떤 또라이 하나 때문에, 박순혁이 하나 때문에, 농담해라.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없습니다라고 강력하게 그렇게, 보도자료 내놓은 매일경제한테 강력하게 권고 조치를 내릴 정도로, 권고가 아니라 그런 그따위 기사 쓰지 말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그런 시장 흐름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누구한테 뭐 전화 한 통 받은 것도 아니겠고, 설마 그랬겠어요? 일요일날 갑자기 튀어나와서, 무슨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고 일요일날 튀어나와서 공매도 금지하겠습니다. 그게 뭔 짓거리야. 월요일날 발표도 되잖아. 뭐 그렇게 급했어. 근데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우리나라만 제도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 수십 년 동안에. 참 진짜 개선하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 그 불확실성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시장 강세 속에서 역배열 디커플링 상태가 형성된 거고, 이제 막 쫓아가는 위치에 놓여졌죠. 계엄이나 탄핵 때문에 지금 실물 경기가 많이 안 좋다고 하잖아요. 저녁이면 유동인구도 줄어들고. 문화가 바뀌는 거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2007년도에는 뭐 여의도에 새벽에 나가도 불야성이었어요. 진짜 농담해 해라. 2007년도면 저도 어릴 때 아닙니까? 30대인데. 38에 여의도 나가면 불야성이야. 그 나이에 얼마나 혈기왕성해. 38이어도 아침까지 불야성이야. 근데 그 문화가 다 바뀌었잖아요. 지금 뭐 술 먹고 고주망태 되는 문화예요? 정신 못 차리고 여기저기서 술 먹고 다니는 그런 문화냐고.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문화의 변화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연동시켜서 지금 난리 난 거 아닌가요? 큰일 난 거 아닌가요?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보다도
이번 기회에 또다시 또 한 번의 옥석 가리기의 기준이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도 굉장히 많이 두들겨 맞고 아픕니다만 이게 이제 전일 종가 기준이거든요. 엔비디아가 다시 3조 달러가 깨졌어요. 근데 엔비디아의 이 흐름이 8%좀 이따 볼 겁니다. 근데 엔비디아의 이 흐름이 사실상 그 우리나라의 직격탄을 날린 부분이 있죠. 시가총액 1위, 2위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불편한 부분들. 근데 엔비디아도 뭐 하여간에 보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문제가 또 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실적조차도. 근데 언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표현까지도 나왔는데 극대형주는 10%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 엔비디아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여도 뭐 크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실적 부분이 하여간에 그 예상치를 넘긴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제 더 큰 실적 개선폭이 형성이 되겠죠. 나오겠죠. 근데 향후 이제 전망치라든가 딥시크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조정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적 개선폭도 사실은 그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보기는 어렵죠. 10% 미만에 대략적으로 8% 정도였나요? 4% 정도 더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 감안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도 같이 놓고 보실 거예요. 그리고 향후 이제 전망치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지. 그러니까 거의 대형사들은 실적 전망치가 크게 뭐라 그럴까요? 벗어나지 않아요. 벗어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22년도 있잖아요. 22년 11월, 9월, 10월에 바닥을 찍었다 그랬잖아요. 9월 말 10월 초에. 그때 22년도에 사우디 아람코의 시가총액이 지금 1조 7천억 달러인데 2조 달러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2조 달러 조금 넘겼다가 뭐 1조 8천억 달러 뭐 이렇게 지금이랑 비슷합니다, 사실. 그때 애플이 시가총액 1위였어요. 얘가 2조 달러였어요. 근데 이제 너무 밀리니까 그때도 IT 위주였잖아요. 사우디 아람코의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어요. 얘는 순위에도 없었고, 응? 그리고 이제 역대적인 부분에 MS하고 애플이 시가총액 1위를 왔다 갔다 했지만 애플 위주죠, 사실. 그렇게 돼 있죠. MS 시대가 저물고. 그리고 얘네들도 1조 달러에서 깔짝댔지 뭐 2조 올라온 거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얘는 아예 순위에도 없었고, 알파벳하고 아마존이 순위가 바뀌었고 지금. 그리고 메타가 1조를 넘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였지. 어찌됐든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가 올라와 있는데 사실상은 버크셔 해서웨이도 요 밑으로 내려가 있었고요. 얘네들이 장악하면서 사우디 아람코 빼고는 그 빅테크들이 10종목이 다 들어와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시 빠진 게 테슬라죠. 테슬라도 이제 뭐 빅테크 인식을 잡아놓으니까 그래서 얘가 빠지고 이제 사우디 아람코 이외에는 9종목이 빅테크였는데 지금은 이제 테슬라가 트럼프 효과 부분이 거품이 다시 빠지면서 미끄러져 내려간 거예요. 결론은 다 IT 위주죠. IT 위주죠. 2종목 빼고는 8종목이. 그 IT의 기준에 어찌됐건 AI 기반. 그 AI 기반에서 시장의 해석에 따른 부분인데 오늘 이제 아까 우리 영랑호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하이닉스와 네이버의 주가 하락은 배당락 때문인지요 하셨는데 일단은 어제 기준은 배당락일인데 오늘의 기준은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8% 때문이에요. 그 엔비디아도 좀 이따 볼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뭐 좀 이따가 지금 보면 되죠. 지금 이제 시장 지수는 다 보신 거고 그리고 엔비디아 보시면은 사실상 엔비디아가 이게 로그 차트고 일반 차트로 보시면 뭐 상상을 초월해요. 이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건데 이 엔비디아를 나보고 보라 그런 거야? 또 엔비디아에 연동된 종목을 보는 거야? 이거 쉬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힘겨운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결론은요. 방금 보셨다시피 로고 차트와 일반 차트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대로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로고 차트로 보는 게 맞아요? 로고 차트로 보는 게 맞습니다. 로고 차트로. 그러니까 로고 차트로 보시는 이유는 이때가 뭐냐면은 이때 뭐예요? 비트코인의 그 뒷배경에 대해서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한 고사양의 CPU가 필요하다. GPU를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고사양의 CPU를 활용해서 채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CPU가 팔렸고 그 덕분에 반도체주들이 상상을 초월하게 또 이때 날아갔죠. 그래서 국내 증시도 그 당시에 2000포인트 때 2200포인트를 못 넘기고 있을 때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상 최대치 고점을 20년 1월 2월에 찍습니다. 시장은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져도 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밀리고 반도체 안 밀렸어요. 안 밀리고 시장만 깨졌다가 돌릴 때 얘네들은 뭐 사상 최대치가 나온 거죠. 그 엔비디아가 이만큼의 슈팅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GPU는 뭐 요 고점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그냥 요 공간만 놓고 봐도 GPU의 마진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엔비디아 시가총액을 글로벌 시장 1위까지 땡겨 놓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마진이 나오고 단가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고가예요. 근데 CPU 팔아먹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의 랠리가 많이 올라온 건가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 아니잖아요. 아니 CPU 팔 때하고 GPU 팔 때하고를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어? 비교 자체가 안 되죠. 비슷한 상승률 뿐이 안 돼 사실은. 이게 무슨 이게 엄청난 아니야. 거기다가 지금 요 흐름이 예? 꺾여진 거예요? 그냥 딱 끝났다야?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는데. 응? 불편한 거예요, 엔비디아가 이게?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엔비디아의 그 흐름에 있어서 지금 이 슈팅 범위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올 정도의 이 슈팅 범위가 사실상은 아이고 실적에 기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적 먼저 보시면 요번에 이제 실적 발표가 예측이 이렇게 나왔는데 예측 범위를 넘었어요. 그리고 저 예측도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이 돼 있을 거예요. 돼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뭐 이렇습니다. 그 investing.com 들어가시면 거기에 이제 나와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는데 어제 그 종목 기준에서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엔비디아가 어제 기준에 이제 어제 새벽 말고요. 이제 전 거래일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 강세를 띄었고, 그러니까 실적 발표 앞두고는 좀 많이 밀렸다가 3거래일 조정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강세를 띄고 어제 이제 실적 발표 나온 거죠. 장 끝나고 실적 발표 나온 이후에 시간에서 3%뭐 이렇게 강세를 띄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의 흐름이 되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8%대 폭락이 났어요. 슈퍼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제 변동률이 큰 쪽이고 8% 폭락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연동이 다 된 겁니다. 예? 거래량 전체 S&P 500 지수 종목 중에 거래량 1위 그리고 조정폭 8% 얘가 밀리면서 전체적으로 S&P 500 지수든 또 나스닥 지수든 조정이 확장됐다라고 해석하는 게 옳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엔비디아 조정받을 때 109달러를 얘기해서 109달러. 그럼 명목 가격이 100달러죠. 거기가 이탈되더라도 바로 무너진다라는 해석은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찌됐건 얘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하이닉스의 조정이 확장됐다. 어제 기준은 배당락이 맞고요. 원래는 이제 어제 엔비디아 강세를 띄었으면 일반적인 해석이 그 동반적인 강세를 띌 것이다. 또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와서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기준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뭐 주가가 폭락으로 연출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뭐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요 부분인데 요걸 제가 여기서 이제 써드릴게요. 가져다가 일단 주당 그 순이익 부분이 매출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고 매출이 예측 범위가 이게 화면이 얘네들도 좀 바뀌었네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 부분이 TSMC네. 죄송합니다. 요거를 봐야 되는데 그죠? 깜짝 놀랐어요. 이 차이가 나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요걸 하나 더 띄워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좀 당겨야 되고, 그리고 이거 이제 왜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냐면 챗 GPT가 이제 지금 딥시크는 많이들 아시게 됐잖아요. 챗 GPT가 이제 오픈이 될 때 그 기준점의 흐름에서 아이고 글씨가 커져 버렸네요. 맞는 건가요 이게? 챗 GPT 오픈되고 나서 이제 GPU의 수요가 증가하고 그렇게 되면서의 흐름 속에서 일단은 잠시만요. 크기가 여기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나온 겁니다. 이게 그 엔비디아의 실적 자체가 사실 23년 그 5월 24일 날 실적이 나오고 5월 25일 날 갭상승이 26%가 나와요. 그때 시가총액이 얼마였냐면 우리 돈으로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 천조 죄송합니다. 우리 돈으로 1000조. 미국 달러 기준으로 8천억 달러. 근데 한 방에 26% 갭상승이 나오면서 미국 달러 기준으로 1조 달러를 이날 처음 넘긴 거예요. 이날 처음 넘긴 게 잘 보세요. 90센트 예상했는데 1달러를 넘긴 거예요. 그럼 몇 퍼센트? 10% 넘겼죠.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냥 윤정도 얘기하면 그냥 막 뭐 저 능력도 없는 애가 뭐 저거 뭐 인지도도 없는 애가 아니라니까. 우리나라에 뭐 지금 메이저라고 하는 메이저 1위라고 하는 와우의 10년 동안의 1위 자리를 놓치질 않고 내용 자체가 다르니까 방송 해드릴 때 지금이야 뭐 박스 마이너 가가지고 마케팅 위주로 뭐 까불까불 하면서 하니까 그렇지.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 이거 하나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은 상위 1%라 그랬잖아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어닝 서프라이즈가 뭐냐고. 가슴에 손 얹고. 어닝 서프라이즈의 규정이 뭐야? 실적이 잘 나오는 거? 카페24가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전망치 한 군데서 나왔는데? 전망치 한 군데서 나온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수십 군데의 전망치의 평균치를 넘기는 거. 옷 벗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전망치를 10% 틀릴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나온 거야. 이때도. 그러니까 그 슈팅 랠리가 어마어마한 거고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적 계속 확장 부분, 저평가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실적 확장 부분에 여기서 얼마 나왔냐면은 0.89, 그러니까 89센트 나온 거예요. 예상치를 넘겼죠. 근데 예상치도 이제 제가 마지막 해놓은 게 0.8, 그러니까 1달러 미만이죠. 그러니까 80센트 뭐 그 기준에서의 흐름인데 정확하게 이제 0.90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요 예측 범위가 0.40까지 형성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상향돼서 0.40인데 그거 대비해서 한 5% 정도 증가됐다라는 거지. 이해되세요?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에요. 극대형주이다 보니까 저도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드렸죠 어제. 근데 좀 밋밋하다. 3~4% 기준 밋밋하다. 매출의 경우는 39.30이 나왔네요. 그죠? 그리고 38.02 전망치가 37이 아니라 38.02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예측 범위가 이제 하향되지는 않아요 절대. 뭐 지금 실적 전망치가 하향돼 가지고 주가가 8% 밀렸다 그러진 않아. 그리고 AI 시장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전망치가 이렇게 다 이번 실적 발표
보다 더 상향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어찌됐건 막 차익 실현 욕구가 터져서인 거지. 이걸로 뭐 딥시크로 해석할 수도 있고. 어제는요. 어제 방송 나온 애들은 다 죽은 거지. 창피해서 어떻게 하나? 근데 창피한 것도 없잖아. 속된 편으로 쪽팔려서 어떻게 나오나? 그저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바이든 날리면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 바이든이랑 안 하셨다고 그랬죠. 어찌됐든. 결론은 이 예측 범위 수준대로 성장성은 지속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평가가 아니었는데 뭐 지금에 와서 뭐 고평가 논란을 얘기하는 것도 웃기고, 그리고 제가 예측하는 것도 아니고 그 수많은 예측 범위에 대해서 엔비디아에 대한 해석 부분은 결코 나쁘지 않아요. 매우 긍정적으로 엔비디아는 항상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놓고 볼 때 엔비디아 이번 조정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업황에 대해서도 사실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이제 로그 차트고 우리가 자주 보여드렸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리고 시장에서 간헐적으로 낮방송의 그 메이저에 계신 분들은 안 갖고 나와요. 사실 낮방송의 메이저에 계신 분들은 자기네 공중파에 나가게 되면은 종편 이상에서는 HTS 쓰는 것도 광고기 때문에 방통위의 제재를 받아요. 그래서 HTS도 안 봐요. 그래서 CG 작업이라 갖고 이제 그림표 하나 띄워놓고 설명하고 그러니까 귀찮단 말이지. 안 갖고 나와. 그 야간에 방송 나오는 애들은 뭘 지가 알아야 갖고 나오지. 예? 결론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는 게 뭐냐면 그 엔비디아의 실적이 GPU 판매에서 비트코인 저리 가라. CPU 갖고 잽이 안 되는 그 고마진의 GPU. 지금은 마진이 더 높아지고 있잖아요. 딥시크의 영향은 또 딥시크 이외에도 독점적으로 GPU 시장을 장악하게 된 거죠. 굉장히 좀 운도 좋았고, 뭐 선제적으로 운만 있겠습니까? 선제적으로 잘 대처를 해온 건데, 결론적으로 이제 어찌됐든 엔비디아의 그 독점력이 조금씩 흔들릴 수 있는, 뭐 시간이 그렇게 앞으로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독점력에 대해서. 이게 26% 갭상승입니다. 말이 26%죠.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3배짜리가 이때 우리 돈으로 1000조짜리가 26% 갭상승에 29%까지 올라가고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메꾼 적이 없고, 이게 1000조에서 1조 달러가 된 거예요. 이런 얘기는 제가 생각에 아무 누구도 해주는 사람 없을걸요. 지금 특히.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냐. 이건 끝났다. 하락장악형 끝났다. 근데 윤 정도는 이거 딱 그려놓고 갭상승에 대한 목표 주가 650불입니다 해놨어요. 이게 얼마냐면 400불이에요. 이게 조정받고 400불일 때. 이게 1차 조정입니다. 이때 조정은 뭐라 그랬어요? 메타가 아니죠. 이때 알파벳이죠. 시가총액 1위 MS, 시가총액 3위 메타. 알파벳 죄송합니다. 자꾸 딴 생각을 머릿속에 하니까. 그 이제 2위가 애플이었어요. 2위가 이제 1위 자리 뺏기고 있다가 24년도에 이제 애플이 1위 자리 다시 등극을 한 건데, 그때 이제 또 AI 얘기를 하면서 2월 뭐 이때부터 1위 자리를 올라선 거죠. 어쨌든 이 당시에 이제 그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요. 일단 알파벳이 실적 발표 나오고 마이너스 9% 개파락 출발 이후에 반등 살짝 나왔다가 마이너스 10% 수준으로 끝났어요. 시가총액 3위가. 근데 윤 정도는 갭상승의 목표 주가 440불일 때 650불 얘기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거는, 시가총액 2위 MS가요. 4% 강세 속에서 종가는 3% 강세로 끝났어요. 근데 3위가 10% 가까이 밀리다 보니까 좀 조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조정한 내용은 별거 없어요.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있어서, AI 기반의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있어서 MS사는 예상치 수준으로 27% 성장으로 나왔는데, 이쪽 알파벳이 성장이 예상치보다 덜 나와서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라 성장이 예상치보다 좀 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자금을 더 투자해서 더 집중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간의 내용은, 야,
성과도 없는데 계속 돈 써야 돼? 어찌됐건 그래서 알파벳은 그 실적인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앞으로 돈을 더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 그 다음 클라우드 부분에 대한 실망. 돈 많이 썼는데 성과 없다는. 얘한테는 뭐예요? 긍정적이죠. 응? 그리고 MS 멀쩡하죠. 응, 유지. 그게 여기입니다. 그게. 지금 요 자리가. 그게 23년도 4분기입니다. 여기가 22년도 9월 말 10월 저점이고 23년도 4분기입니다. 10월 3분기? 아, 3분기 되겠구나. 요 두 번째 라인이 3분기. 그리고 여기서 한번 더 깨지죠. 응? 이게 10월이에요. 이게 10월 말. 그리고 12월 끝나고 1월, 2월, 3월, 이 4월이죠. 여기서 뭐예요? 메타 플랫폼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야, 여기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마 메타가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은 메타의 기준에서 투자를 안 해서 도태되는 것보다는 투자를 해서 실패하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게 낫다. 그러면서 엄청난 투자를 지속합니다. 근데 그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는데 엔비디아한테는 호재잖아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 그대로 1100불, 이때가 무너져 내린 게 이게 700불대예요. 700불대인데 1100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700, 800불이었나? 하여간에 50%씩 목표 주가를 상향해서 유지를 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세 번째 조정이 나온 거죠. 세 번째 조정이 나온 건데,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뭐 가파르게 올랐네 안 올랐네 다 떠나서 이렇게 요거를 아까 눌러서 이게 커졌었구나. 그죠? 요게 정상인데, 그죠? 그래서 요거 좀 줄이고. 그래서 요 기준의 흐름.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여기, 요게 뭐다? 알파벳. 2차적으로 여기, 이게 뭐다? 메타 플랫폼. 3차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 하반기, 7월 이후에 하반기에 계속 음봉 떨어지고 돌리고 음봉 떨어지고 돌리고 이 꼴이 막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은 거죠.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기. 여기 마찬가지. 그러니까 요 기준이 110불 그리고 140불 계속 올려가다가 170불까지 이제 올려놨는데, 예를 들어서 요 그림 보면은, 자, 꼬리 달고 돌리죠, 꼬리 달고 돌리죠, 꼬리 달고 돌리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실적이 뒷받침돼서 성장성에 대한 흐름에 깨질 가능성이 극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얘가 무너진다면 전체 시장이 무너지는 게 옳다. 그리고 얘가 무너지려면 지금 고금리 아니에요. 고금리잖아. 얘가 무너지려면 금리를 급격히 인하해야 될 정도로 경기가 급격하게 악화돼야 된다. 금리를 급격히 인하해야 될 정도로 급격하게 경기가 악화돼야 된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지금 당장은 제한적이고, 또 그렇게 형성이 된다면 얘뿐만 아니라 다 죽는다는 거지. 지금의 유동성은요, 소프트뱅크가 이제 돈을 또 더 투자해서 자금을 투자해서 MS가 챗 GPT의 일대 주주로서의 지위를 빼앗길 수도 있다. 뭐 별의별 얘기 나오잖아요.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아서 돈을 뿌려야 되는데, 금리를 낮추면 돈이 도는 게 아니고, 그거는 경기가 급격히 악화됐을 때, 두나 침체까지 됐을 때 급격한 금리 인하, 리먼이나 코로나 때 급격한 금리 인하, 그렇게 해서 자금이 경색이 됐을 때, 야, 난리 났네 하고 돈이 확 묶여버릴 때 돈이 안 도니까 급격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돈이 돌려지는 흐름으로 갖고 간다는 거지. 지금 고금리 쪽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돈이 돌려집니다. 그건 아니지. 완전 대바닥 금리까지 내려오기 전까지는 여기서부터 금리를 급격히 내린다면 시장은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금리일 때가 경기 호황이란 말이에요. 호황이니까 고금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고금리에서 단순하게 돈을 빌려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 금리이긴 하지만, 이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시중에서 형성되어 있는 기준금리보다 높은 사업에 돈을 투자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4%의 금리인데, 예를 들면 이걸 채권에다 갖다 박아요?
어? 바보야. 채권 수익률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 경기가 안 좋을 때, 시중금리가 제로금리로 내려갈 때, 그럴 때는 안전자산 채권으로 가도 시중금리 제로니까 오히려 채권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거지. 응? 이해되세요? 채권가의 반대로 간단 말이야. 결론은 고금리 속에서는 결국은 성장주. 고금리이기 때문에 IT가 가는 거고, 고금리이기 때문에 바이오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이오도 뭐라 그래요? 야,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바이오가 간다. 미친? 그거는 진양공 회장 같은 그런 나쁜 양반들이, 양반인지 뭔지도 모르겠지만 말장난 치는 거에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지. 제로금리일 때 바이오가 날아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제로금리라는 거는 시장에 박살나 있다라는 얘기인데, 경제가 박살나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성장주가 갑니까? 시장에 박살나 있는데 제로금리라고 돈 빌려다가 막 기업에 돈 줘? 아니잖아. 왜 이렇게 단순해? 결국은 엔비디아가 깨질 일은 있어요, 없어? 없다니까. 작년에도 얘기했죠. 비컷이 좋은 것처럼 정신 나간 애들 방송 야간에 나와가지고, 야, 비컷을 단행할 겁니다. 금리 인하 급격히 하면 대박. 미친 또라이.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제는 절대 안 속겠지. 그래도 흔들린다고, 내 종목이 깨질 때는. 그러지 마시고, 응? 이 고금리 속에서 올해 금리를 두 차례 내리든 오히려 안 내릴 수 있고, 심하면 뭐 올린다는 코멘트까지 나왔잖아요. 왜? 현 정부에서도 돈을 많이 뿌려요, 미국에서도. 그러다 보니 또 보조금 또 나올 거야. 뭐 규제만 하는 거 같죠? 그랬다간 진짜 한번 전쟁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규제를 하는 것처럼 또 관세를 매기는 것처럼 하면서 보조금 또 지급합니다. 결론은 이제 유동성이 계속 풀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진짜 급격히 금리를 낮출 정도로 경기가 악화되지 않는 한 금리 내리기 쉽지 않고, 돈이 계속 풀려있기 때문에 금리 내리기 쉽지 않고, 그 고금리 속에서 성장주들에 대한 베팅만이 확장될 것입니다. 성장주들에 대한 베팅이 확장된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마지막 갭도 지금 메꾸지 않은 상태고, 로그 차트 계속 보여드리지만 저 로그 차트 얼마나 못 들어져요. 얼마나 못 들어져. 이 로그 차트 그대로 다 보여드리는 거 아니야. 월봉의 로그 차트. 엔비디아 월봉에. 저런 그 흐름들을 다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 뭐 얘네들까지 뭐 다 볼 필요도 없고, TSMC 뭐. 그래서 삼성전자나 이런 부분도 과매도 권역이죠. 지금 말이 됩니까? 무슨 삼성전자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아요? 아니면은 뭐가 안 좋아? 그냥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돈을 인출한다? 누구한테 인출해? 삼성전자에서 돈을 빼겠지. 그래서 주가가 수급 논리에 의해서 밀리다 보니 그냥 애꿎은 삼성전자만 나쁜 삼성전자가 돼 있는 거야. 그게 국민 정세. 그걸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 금융당국도. 응? 말도 안 되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뭐다? 로그 차트다. 어떤 로그 차트다? 엔비디아의 로그 차트다. 응? 엔비디아 월봉 로그 차트. 로그 차트가 이제 뭔지를 아셔야 되고, 2015년 12월부터라 그랬어요. 그게 뭐다?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9년 6개월 만에. 그 22년 2월 며칠? 28일 오늘 기준에 27일로 해야 되겠죠. 전거래일이니까. 이게 이 그림이잖아. 이게 이 그림이고. 결론적으로 요 그림에서도 그대로, 요 그림에서도 그대로 갖고 와야지. 이렇게. 그리고 한 번 더 보여드려야지. 아니, 로그 차트에서 오른 것도 별로 없는 애를 실적이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게 증가했는데, 저평가는 아니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근데 비트코인 채굴한다는 CPU 판매할 때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 예? 그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의 기준에서도 정점의 인식을 잡고 대처하자. 그리고 떨어지는 칼날은 피하고 오자. 이미 떨어져 있는데 뭘 여기서 뭐
압축은 고려를 한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같이 볼 겁니다. 어차피 뭐 녹화는 하고 있는데 그 녹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우리의 기준에서 대처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차트 부분을 지금 오늘 날짜로 다시 자를 거예요. 저 음봉들 다 떨어질 때 얼마나 말들이 많고 탈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윤정도 말 듣고 들여다보니 어때요? 지금 이렇게 윗꼬리가 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앞전에도 윤정도가 그렇게 악을 쓰고 이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너진다면 다 끝나는 건데 방금 얘기했잖아요. 저게 무너지려면 그 전제 조건이 금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 급격히 금리 인하할 정도로 경기가 둔화 내지는 침체가 돼야 된다. 지금 금리 급격히 인하하나요? 정치권에서 쇼를 하고 난리를 치니까 비컷을 한번 단행했을 뿐이지. 트럼프 대통령 딱 그 후보로 들어오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한국경제TV에 한상춘 씨라고 계세요. 그 전문위원으로. 인성이 별로 안 좋아. 저보다 한 대여섯 살 많으신데 아무나 보면 반말에 얻다 대고. 그 깜짝 놀랐고 있는데 우리 직원 애가 지금 저 박근호라고 저 이데일리 지금 나올 거예요. 걔가 들이밀었잖아 또 거기다 대고. 강연에 갔는데 지한테 반말 찍찍하니까 뭐 해반말 하세요? 어디다 대고 그래서 인성이 그러시면 안 되지. 어쨌든 그 양반이 그럴 리는 없는 그러셨을까? 모르지. 하여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로 딱 나서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세질 거다. 정신 나간 거지. 왜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집권일 때는 본인이 중간 선거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금리 인하를 진행하게 해서 유동성을 풀어주려고.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그 코로나 때 어떻게 했어요? 코로나 대처 못 해가지고 왜 중국 관광객 마스크 그 규제 안 했냐 해가지고 막 난리 났잖아요. 정치권에서도. 뒤돌아보니 코로나도 좀 그랬고. 어쨌든 그래서 그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에서 총선 망했다 끝났다 했는데 속된 표현으로 막말로 돈 뿌렸잖아. 돈 뿌린다는데 싫은 사람 어디 있어? 이번에도 뭐 이재명 야당 대표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분이 현대차 가고 난 다음에 바로 뭐 민노총인가 왔다며.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고 왔다며. 똑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자동차 산업 가가지고 야 전기차 내가 다 까부실게. 그 기준점들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한 부분이 크단 말이에요. 금리 얘기 말씀드린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할 때는 금리를 낮춰서 유동성을 공급해야만 대중들 인기를 잡아낸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지금 군대 가 있는 우리 조카 녀석도 정치인이 누가 누군지를 알아. 그냥 자기가 처음 접한 뉴스가 무조건 옳다 생각하지. 만약에 그 뉴스가 그거면 계속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이 그거만 나오고 극자면 계속 극자만 나오잖아. 근데 걔는 그것도 관심도 없어. 결국은 지 월급 많이 주는 사람, 군대 월급 많이 주는 사람, 그 월급을 얼마를 때려줬어요. 하사관들 월급만큼 줘버렸잖아. 병장 월급이 하사관 월급만큼. 우리 땐 상상을 못하지. 우리 월급이 한 10배 20배 되지 않았나요? 그래야 뭐 일을 하는 거지. 직업군인인 거지.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후보로 나오면서 악을 썼어요. 니들 금리 절대 건들지 마. 이것들이 어디서 금리를 만지작거려. 선거 기간 때에는 절대 죽어도 금리 건들지 마. 이랬거든. 일기 때는 무조건 금리 인하라고 파월 의장을 그렇게 압박을 넣고 야 내가 너를 선임을 했는데 임명을 했는데 왜 내 말 안 들어. 금리 내려. 그래 2018년도에 금리를 내린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이번에도 똑같아. 너 금리 내리지 마. 근데 현 정부에서 내린 거 아니야. 어찌됐든. 굉장히 그 무서운 논리들이에요. 그래 비컷으로 내린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뭐 민주당 집권 여당이 이제 현직 대통령이 진 거고 선거를.
나서의 기준인데 이제 초기에 돈을 뿌려야 되잖아. 트럼프 대통령도 일기 때 임기 초기에 금리 내립니까? 아니 미쳐서 왜 내려. 중간 선거 뭐 이럴 때 처음에는 돈을 뿌려야지. 지금도 마찬가지. 시차가 지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중간 선거를 앞두든 뭐 이럴 때에 금리를 만지작되는 거죠. 근데 절대 그래서는 안 돼. 독립기구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제가 110불이 아닌 110불이라 그랬죠. 이게 정확히는 109불인데 하여간에 110불의 기준이고 그게 이탈돼도 크게 상관없다. 월봉으로 좀 꼬리 달리면 되겠고 특히 갭이 살아있다라는 거는 갭이 메꿔줘도 하향 반전이 아니라 추세 강화가 좀 더디게 움직일 뿐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로그 차트 계속 말씀드렸죠. 이게 오른 거야 이게? 실적은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올라갔잖아. 언제부터? 이때예요. 5월이. 계속 단계별로 실적은 올라와 있죠. 근데 뭐 오버슈팅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나? 아니야. 오히려 과도하게 형성돼 있던 프리미엄이 오히려 해소가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그대로 이제 땡겨다가 이쪽 PPT에서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금리의 얘기가 일부 이해가 되셨죠? 금리는 내리면 죽는 겁니다. 시장 참여자한테는. 그리고 절대 그 집권자들의 입장에서는 금리를 초기에는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기의 이제 목적을 위해서 내리는 거지. 그래서 아주 제가 얼마나 웃어댔는지 한상춘 씨 그 뭐 특집 해가지고 환경에서 그냥만 특집 해가지고 1시간인가 2시간짜리를 해서 쪼개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 썸네일이 뭐냐면은 뭐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썸네일을 제작했겠죠. AD나 이런 친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뭐 후보 등극, 금리 인하가 뭐 가시화돼 있다, 뭐 어쩌고저쩌고. 결국은 그거 썸네일 올리자마자 동반적으로 같이 떴어요. 그 뉴스가. 그 방송이 나오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날 새벽인가 그 다음 날인가 하여간에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절대 금리 좀 건들지 마. 아주 가만한도. 이것들이 금리 인하에서 선거 표 잡아먹으려 한다. 부정선거한다. 난리가 났었죠. 그게 그러니까 실전하고 이론하고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 그리고 예전에 내가 실전 매매 안 하는데 기억이 나? 기억도 안 나지? 뭐 그런 개념? 그래서 막연하게 그 말이 옳다거나 막 이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한 번씩 생각을 제대로 해보셔야 되고, 지금의 시장의 상황이나 윤정두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진짜 그런 기준점이 형성이 되는 건지, 지금 이제 갭의 공간과 아까 주요하게 이제 그 지지의 형성 범위의 구간을 보여드리는 거고, 이렇게 지금의 기준에서는 그대로 아랫갭과 윗갭이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복적으로 형성돼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저 부분도 갭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 부분도 하나 더 만들어 놓을게요. 요 갭이 하나 더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요 갭이. 그리고 여기 갭이. 나중에 이제 갭 교육 한 번 더 받으시고요. 갭이 형성돼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힘이 세다라는 거고, 그 갭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는 엄청나다는 건데, 죄송합니다. 요 윗갭은 지금 지워져 버렸네. 그죠? 메꿔져 버렸네. 그죠? 저 윗갭은 그러면 소멸갭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빼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요 상태에서 이제 요 위치하고 요게 이제 하단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하단으로 내려와서 목표치 설정 범위가 일단은 요렇게. 요게 이제 1차적인 목표치 범위인데 올려놓은 상태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2차적인 목표치 설정 범위는 이제 그 다음 의미 있는 저점 구간의 설정 범위인데, 예를 든다면 여기까지 저는 넓게 열어놓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가 갭에 대한 총체적인 목표치가 설정 범위, 그게 170불에서 200불 정도 되더라. 그렇게 계산을 한 거고요. 제가 이거 계산을 중간에 한 번도 안 해놓은 것 같아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동안 얼마나 더 올랐는지. 1531300 마이너스, 계산을 이거 해놓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네. 그리고 이때 당시에 형성됐었던 부분이 4517
45170 마이너스 45170 나누기 4517 해주면 3200 그 사이에 더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게을러서 이 표를 작업을 안 해드렸을 뿐이지. 얼마요? 3290.08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락은 뭐 변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 23년도 1월 저점부터 그것도 보죠. 뭐 이번에 같이 수정하죠. 23년도 1월 저점이면은 140 33이죠. 계산을 해놔야 되니까 153100 마이너스 140340 나누기 14034 그러면 909.22 안 고쳐놓은 거예요 제가 다. 909.22 그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23년 1월 이후에 상승률이 나왔고, 템버거죠. 딱 24년 1월부터로 따지면 일단은 MSR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을 2024년 이후부터 해서인가요? 다 뭐 특정 기간에 수익 범위가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어쨌든 153130 마이너스 2024년 1월부터 하면은 473200 나누기 4732 223.61 이 정도 올라오고 지금 정도 고점 대비해서 21%의 조정이다. 따따블 나고 24년부터 따따블 나고 21% 조정이다. 그게 그렇게까지 벅찬 흐름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130불 정도 이탈되면 뭐 차익 실현할 수 있었고, 저 위에서 꼬리 달리면 뭐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 캔들에서도 다 나오죠. 그리고 지금의 위치는 다시금 이 갭이 메꿔지냐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뭐예요? 엔비디아의 실적은 상향된 게 보여줬죠. 그럼 그 얘기를 해. 저평가 아니잖아요. 저평가 아니지. 근데 지금 실적보다 안 좋을 때에도 고점을 넘겼잖아. 근데 지금 실적이 좋은데 왜 더 깨져 내려가야 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다 떠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급격히 인하되기 전에는 스타게이트인가요? 이번에 뭐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난 이후에 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하고 모여가지고 이렇게 투자할 거야라는 부분. 그러니까 예전 공화당하고 또 틀리죠. 그러니까 공화당은 무조건 방산이고요. 그러니까 뭐 방송에 나와서 민주당 수혜주, 공화당 수혜주 얘기하는 거 보면 기가 찬다니까.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그렇게 받긴 하지만 양쪽에서 다 받아요. 그리고 결론은 그런 흐름 속에서 일단은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방산이나 에너지 쪽이 시가총액 최상위로 올라왔었거든요. 역대적으로 아들 부시, 아버지 부시 뭐 다. 그리고 민주당 때 이제 뭐 클린턴 대통령 때부터 해서 이제 MS라든가. 근데 지난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도 IT가 다 상위층에 다 있었고, 이번에도 똑같아요, 사실. 이번에도.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어떤 정부, 뭐 공화당 민주당에 따라서 완전히 정책이 뭐 100%도 바뀌지는, 180도 바뀌어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맹신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펀더멘탈과 시대에 맞는 그런 흐름들에 따라서 업종군은 바뀌어질 수 있다. 그러면 결론은 이제 엔비디아 쪽의 흐름, 그러니까 미국은 아까 보니까 어때요? 다시 한번 그 증시 차트 보시면 미국, 유럽 다 멀쩡하죠. 프랑스까지도 이제 돌렸잖아요. 프랑스까지도. 그리고 독일 보시면 유럽의 이제 전체적인, 그리고 다우, S&P 500 지수, 500개 우량주의 지수, 나스닥.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금 더 꺾여져 있지만 우리는 이제 오른 게 없는 상태의 흐름이고, 우리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두들겨 맞고 있는데 많이 과도하죠. 많이 과도합니다. 많이 과도한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게.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 범위도
잘 보시면 컨센서스 보시면요. 지금 그 영업이익 부분이 6조였잖아요. 이게 지금 23년도에. 그 어찌됐든 지난해 32조 나왔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주가가 23년도 저점을 이탈하냐고. 어떻게 주가가 23년 저점을 이탈하는 게 당연시 될 수 있어요. 23년도의 저점 대비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와 있는데 이걸 뭘로 설명할 거야? 앞으로 실적이 안 좋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작년이 실적 정점이고 올해 실적 개판이다라고 하면. 근데 올해 실적 전망은 그렇게 개판이 아니야.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걸로 보고 있어. 어찌됐건. 근데 어떻게 무너지냐고. 딱 하나뿐이 없어요. 수급이거든요. 그 수급이 이게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나간 거냐고. 아니야. 이거 이렇게 미친 듯이 나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수급 논리에 비슷한 위치에 놓여져 있지만 수급 논리에 이렇게 빠져나갈 때 실적이 안 좋아서 23년도 뭐 영업이익이 급감한데 6조래 40조 냈다 6조래 이래서 수급이 꼬인 거하고 그게 아닌 범위하고 실적이 좋아졌는데 그럼 뭐예요? 시가총액 비중이 21%까지 형성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돈을 뽑아야겠다라는 그 기류가 형성이 된다면 우선순위로 삼성전자에서 빼는 거야. 오늘 솔직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갑자기 회사가 안 좋아져서 두들겨 맞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갑자기 뭐 악재가 나와서 두들겨 맞아? 그냥 전체 지수가 무너지니까 두들겨 맞고 왜 빠져요? 그럼 어제까지 엔비디아 찬양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 입 꼭 다물고 아니 뭐 그게 좀 과도하고 뭐 또 한쪽에서는 거봐요 내가 방산조선 폭락한다 그랬죠. 조심하라 그랬죠. 걔네들은 1도 못 먹은 애들이야. 응? 우리가 2차 전지를 매매를 하다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면서 거의 비중을 2차 전지를 다 실어 갖고 왔잖아. 그죠? 아직 정점은 아닙니다라고. HLB 작년 5월에 정점입니다고 싹 다 던지는 것처럼 기준이 명확해야지. 주가 이렇게 조정받으면 정점인 거야? 아니라니까. 초대량의 거래가 터지거나 거래가 급감하거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경우는 펀더멘탈하고 상관없이 수급이 꼬인 건데 그럼 이 수급이 얼마나 나왔냐? 지금 한 4% 되나요? 지난해 7월 이후에 지난해 7월 10일 이후에 누적으로 오늘 거 빼고 오늘은 뭐 추정치니까 아직 집계가 안 나온 거니까 개인들이 3억 2천만 주면 4%가 아니지 3% 5%죠. 5, 6에 30 5% 매도인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매도입니다. 5% 단기간에 5% 외국인 지분이 50% 수준으로 줄었어요. 그럼 두 가지를 다 보는 거예요. 하나는 5% 무지하게 팔았다. 외국인 위주로 다 판 거예요. 기관 판 게 없어요. 사실 무지하게 팔았다. 기관 판 게 없잖아. 매수네 오히려. 무지하게 팔았죠. 외국인 다 팔았다. 왜? 아니 지금까지 얘기했잖아. 실적이 안 좋아. 개풀 뜯어먹는 소리지. 실적이 어떻게 안 좋아. 좋은데 지금. 사상 최대치는 아닐지라도. 왜 팔았어? 아유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 얘기 했나요? 해외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뭐 전쟁 난 줄 알아. 우리나라 전쟁 난 줄 알아. 무슨 뭐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엄청난 막 군사적인 쿠데타가 난 줄 알아요. 관심 별로 없는데 뭔가 소리는 들려오니까 계엄이라면 무조건 군사적인 거지 뭐. 돈 안 빼고 싶겠냐고. 우리 어릴 때는 야 한국 가자 이번에 방학 때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절대 안 올라 그래. 좀 심하게 표현하면. 특히 유럽 애들은. 미국. 왜요? 야 니네 나라 지금 군인이 대통령 아니냐? 야 북한이 전쟁이 일으키면 나는 어떻게 도망가냐? 그 공포감이라는 게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것 때문에 국내 기업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받는 건 인정을 해요. 근데 지금의 정국이 그렇다니까. 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야당 때문에 그렇든 뭐 집권 여당 때문에 그런 거든 뭐 어찌됐든 그에 의한 거고 그의 외국인들이 빠져나갔다 그런 흐름에 부정적인 부분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외국인 지분이 저렇게 빠져나갔어도 50%예요. 그러면 50%도 다 빠져나갈까 봐 제가 볼 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수급 논리예요. 그래서 이 수급 논리도 정확하게 따지면 맨 처음에 조정받을 때는요.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덜 빠졌어요. 하이닉스 40% 빠졌거든요. 외국인이 3% 매도하면서 하이닉스를 40%를 뺍니다. 그럼 하이닉스가 뭐 문제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근데 40% 빠지고 얘 20%만 빠지니까 아이고 역시 삼성전자로 우리도 잘 옮겼다라고 했죠. 근데 하이닉스는 정확히 7월부터 9월까지 매도 나오고 9월 13일인가요? 거기서부터 수급이 돌려집니다. 그러니까 얘처럼 5%가 아니라 이 수급이 3% 매도 나오다가 1.72% 정도 사니까 바닥 대비 40% 올라온 거예요. 누가?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결국은 수급 논리인데 하이닉스는 더 때리지도 않아. 뭐 원체 좋으니까 실적이. 거기다가 얘는 죽어라고 때려봐야 얘보다 그냥 삼성전자에서 돈 빼면 돼. 돈 필요하면. 솔직히. 얘는요. 적자 6조였어요. 적자 6조에서 24조 수준의 영업이익 7조였네. 아유 윤정도 돈 나야 돼. 7조에서 24조야. 엔비디아가 23년 이후에만 900% 올랐잖아요. TSMC가 글로벌 시가총액 25위였어요. 삼성전자하고 비슷했어. GPU 하나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삼성전자도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에 10위 안에 들어와도 이상할 게 없지. TSMC가 납품을 못하게 회방을 놓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삼성전자 납품하기 시작하면은 삼성전자에서 납품만 합니까? TSMC처럼 바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삼성전자가 다 만들어버리지. 그거를 TSMC는 원하지 않죠. 계속 바꾸고. 응? 그러니까 엔비디아 미치는 거지.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는 리스크 관리하고 싶은데. 결론은 지금 이 실적에 올해 실적은 더 확장돼서 나오고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사상 최대치를 넘기고 있어도 이상할 게 없는데 말 같지도 않게 밀렸잖아요. 이거 주봉으로 다시 보시면 이렇다니까요. 이거 3% 나온 거 3%. 삼성이 20% 빠질 때 지 혼자 40% 빠졌어. 그러니까 막 손가락질하고 난리가 난 거야. 왜 손가락질을 하냐고.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낙폭과대인데. 외국인 지분이 55%예요 지금. 얘는 다시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어? 이때 40% 돌린 게 저점 찍고 40% 돌린 게 1.7인가 6 대산 거거든. 그리고 계속 지금 더 샀죠. 샀는데 주가만 깨진 거죠. 3월 포트 비중을 삼성에서 조금 더 늘릴 겁니다. 3월 포트 비중을 다시금 얘 원래 55% 비중까지 갖고 왔었던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아예 없었고. 그걸 이제 삼성으로 옮겨놨었는데 시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다시 하이닉스에 집중합니다. 반도체 50% 비중 유지해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에 맞는 전략을 꾸리는데 한미반도체도 많이 밀렸어요. 아 필요 없다니까. 얘는 프리미엄이 더 얘는 그냥 막연히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저평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실적이 안 나오잖아. 시가총액 19조까지 간 애가 매출이 1조가 안 나오는데 19조까지 간 거 아니에요. 광민정이가 악을 쓰고 난리 났었던 거 아니야. 그래 놓고 그 완전히 그 정신 이상한 친구지. 40대라고 그러더만. 쥐가 막 흥분해갖고 10만원 목표 주가 냈다. 그 다음에 더 냈다가 나중에는 갑자기 뭐라 그래요? 광민정 어디 갔어 여기? 갑자기 엉뚱한 또 보고서 내가지고 또 소송당하고. 어찌됐든 한미반도체도 보긴 하겠습니다만 저평가가 아닌데 뭘 자꾸 보자라는 거야. 단기 변동성 매매 때문에 들어가긴 했는데 매출이 1조가 안 나오는데 시가총액 19조 그리고 이번에도 뭐 13조까지 올라왔었죠. 거기에 우리도 편승해서 매매를 했었고 또 손절도 해서 압축도 했고. 그래서 주력의 기준을 잡고 갑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뭐 현대차가 그럼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도 뭐 초점 박살나고 막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막 초점 박살나고 그랬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 2016년 11월 9일 날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고 2020년도에 선거가 있었고 그죠? 그럼 바이든이 승기를 힐러리 그때 누구였어요? 바이든이었나? 아 헷갈려. 죄송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힐러리 후보하고 이제 그 선거 기준은 2016년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이제 이때 한 거고, 그다음에 2020년도 이제 바이든 후보였죠. 그 바이든 후보가 압승을 한다. 그 기준을 갖고 폭등이 나왔나? 규제가 완화가 되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빠졌어야지. 이때는 왜? 어? 그러니까 뭐 어줍지 않은 내용 가지고 기준을 잡으면 절대 안 되고, 엔화가 강세를 띠다가 약세로 전환되면서 이제 자동차 그룹의 기준에서는 가격 정정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사실 있었죠. 결국 트럼프 일기 때 2016년, 2017년, 17년도에 밀린 게 없잖아요. 11월 달에 당선되고 1월 달에 취임하고, 2018년도에는 다 같이 시장도 뭐 흔들렸던 부분이 있고, 시장의 연동폭이지 현대차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시장이 연동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시장은 어떻다? 위로 본다. 우리나라의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의 흐름이기 때문에 위로 본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이렇게 국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한 실적, 그 실적을 놓고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있는 종목은 딱 정해져 있어요.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얘네 말고는 뭐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 실적의 기준이 있지만 일반적인 기업들의 실적하고 비교는 좀 다르게 하고 있죠. 나머진 실적도 없어. 셀트리온 저 실적이나 있어요? 솔직히. 예? 그리고 2026년께 아직 전망치가 안 나왔죠. 간헐적으로 나오죠. 삼성전자 뭐 이런 몇몇 종목만.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15조입니다. 15조.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렸잖아요. 30조 넘기고 그 흐름에 있어서 30% 올라오면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넘기는데, 시장을 위로 보니까 시장이 위로 간다 했을 때 현대차, 기아가 당연히 자력으로 LG엔솔,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을 넘길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실적 자체 비교가 돼? 말도 안 되는 거지. 저는 LG엔솔 25년 이 실적도 그렇게 신뢰 안 해요. 90년 초반 이후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바이든 정부 때 그 전기차에 대한 강력한 친환경 정책, 보조금 지급 때문에 2차 전지가 상상을 초월한 실적이 나와준 거지, 그 정책이 없는 한, 보조금 정책 없는 한 2차 전지가 어떻게 갑니까? 실적이 어떻게 나와? 저 전망치도 솔직히 저 달성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적자 전환 안 되면 다행이다라는, 그렇게까지도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실적주 위주에서의 그 포트폴리오 구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장에서도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훼손될 때 자산 가치 부분의 형성이 남아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졌을 때에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또 지금 당장의 실적이라든가 자산 가치라든가 모든 걸 감안할 때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다. 자동차 마찬가지예요. 얘도 뭐 마저 차트 보시면 상상을 초월하게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다. 그 맥락의 기준에서 해석을 하는 게 옳다. 말이 됩니까? 그 조금 전에 보신 그 실적 바탕, 그 실적 대비해서 수급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지금 쌍끌이 순매수 상이 안 나오는 거는 기관이 소폭의 매도를 지켜 잡혀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어떤 종목이든 쌍끌이보다 이제 외국인 위주의 매수가 많거든요. 기관은 거의 관망입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차의 기준의 지금 누적 수급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수급, 외국인 매수 순위에서 최상이에요. 3위 안에 들어올걸요, 지금. 하이닉스 금액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금액 기준. 하이닉스, 현대차, 요 정도가 1, 2위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걸 보는 거 있잖아요. 요거, 외국기관 쌍끌이. 요 기준에서는 쌍끌이 순매수의 기준에 다른 종목이, 현대차나 하이닉스가 쌍끌이가 아니다 보니까 안 뜨는 거일 뿐이고,
쌍끌이가 아니라는 거는 기간이 일부 조금 소폭의 매도가 있다는 그 정도. 그래서 금액 기준의 순위 1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이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이 금액하고는 1조 5천억이잖아요. 그 뭐 24년도 기준의 현대차 보시면 누적 수급 보시면 지금까지 24년 1월 2일부터 24년 1월 02일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0 24 01월 02일 누적적인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이 580만 주, 90만 주 기타 법인 자사주겠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뺏긴 게 그러니까 1000만 주 정도가 돼요. 1000만 주면은 2조. 외국인들 600만 주라고 대략 잡고 그러면 한 1조 2천억 되겠네. 그죠? 작지 않습니다. 3% 1조 2천억. 작지 않아요. 절대. 그리고 이제 기타 법인 그 자사주까지 다 하면 1000만 주라고 기준 잡으면 2조가 넘어요. 그래서 1월 2일부터로 따지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조 5천억이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1조 4천억.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는 만만치 않다는 거고, 얘가 이제 23년도까지 하면은 천하무적이라는 거지. 하이닉스나 현대차는 23년부터 하면 천하무적이죠. 보시면은 24년도 이후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얼마예요? 1600만 주 정도 되죠. 외국인들이 1600만 주 곱하기 좀 현재 주가로 그냥 계산합니다. 그래서 뭐 19만 원이라고 잡으면 3조입니다. 3조. 3조예요. 근데 기간이 1400만 주, 1400만 주면 얼마야? 2%야. 그 정도 매도했다라고 해서 쌍끌이 집계가 안 잡힐 뿐이에요. 외국인 위주로 보는 게 맞죠. 그리고 23년부터도 보셔야 돼요. 중요하니까. 23년 기준에서 얼마? 3800만 주죠. 기간이 판 거 있어요? 없어요. 판 게 없어요. 그래서 4000만 주 곱하기 지금 주가라면 얼마? 외국인 산 거 7조, 7조. 실적이 되니까 7조를 사재끼는 거지. 그럼 여기에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기껏 해봐야 23년부터 하면 판 게 없어요. 기간도 5천만 주면 1%가 안 됩니다, 사실. 근데 뭐 엄청나게 매도한 것처럼. 현대차도 23년부터 하면은 상상을 초월하죠. 2천만 주니까 얘도 4조. 지금 23년부터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종목이 금액이 그렇게 높지가 않을 거예요. 높을 수도 없고. 현대차가 쌍끌이로 떠있네. 3조 3천원. 아까는 현재가로 한 거고, 있는 평단으로 한 거고. 그 다음 두산에너빌리티가 2조. SK 하이닉스는요, 기간이 일부 안 샀을 뿐이지 걔는 7조죠. 평균 단가라면 좀 낮겠지, 그거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윤정두가 얘기하는 우리 주력주들의 수급이 결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조금 이따 이제 다 녹화 끝나고 3시에 이제 3시 반에 종가 기준으로 제가 다 넣을 겁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25%씩 설정을 합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빠졌는데 수급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말 같지도 않은 현대차 20%를 놓고, 그리고 네이버 안타깝지만 이번에 두들겨 맞은 거 안타깝지만은 10% 유지를 합니다. 네이버 쪽에 지금 이제 간단히 먼저 설명드리면, 어제 수급이 뭐 손바뀜이 많았던 거고, 오히려 매도와 매수 개인들의 관여가 별로 없어요. 대형주들은. 그 매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근데 이제 매도 부분이 27만 주인데 27만 주라고 하면은 0.2%가 안 돼요. 그죠? 0.2%가 안 되는데 굉장히 과하게 밀린 거예요, 오늘까지. 뭐 물론 배당락의 기준도 있지만 배당락의 기준이 이번 배당이 그렇게 크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배당에 대한 부분, 배당 결정 2월 7일 날 배당 결정이 있었고, 주당 보통 주식수 주당 1,000원이에요. 1,000원. 그러면 1,000원 어치만 배당락이 나오는 거지, 그 배당락이 그렇게 확대돼서 나오진 않아요. 배당락의 그 시장 분위기, 지수 분위기에 연동폭이 있다 할지라도 어제는 굉장히 과한 거고,
오늘도 뭐 상상을 초월하게 과합니다. 근데 이쪽 기준에 이제 주주환원 정책에 따른 자사주 이익 소각이라는 부분도 좀 필요해요. 지금 사실상은 굉장히 그림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거 다 빼고 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수급, 그냥 아주 단순한 수급 논리로 생각하셔도 돼요. 농담이 아니라. 이거 대표적으로 이런 단순한 수급 논리 하나 보시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방산주 전체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뭐 하다못해 그 카페24까지도 현대로템 이렇게 엄청난 수급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슈팅이 없었잖아요. 물론 마지막 슈팅이 더 세게 들어왔었죠. 뭐 예를 들면 이런 맥락입니다. 요 고점에서 수급이 뭐 예를 들면은 요 정도 수준이다. 거의 다 차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거래만 실리면 요거 넘긴다. 왜냐하면 거래가 실린다는 거는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거든. 메이저가 매수 안 하고 거래가 실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대형주들이.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강세. 결국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우리도 나쁘진 않았고 그 슈팅 범위인데 요 슈팅 범위가 요 슈팅 범위가 사실상의 수급의 논리. 한국항공우주 마찬가지. 말도 안 되잖아요. 응? 결국은 요 흐름에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수급이 중간에 꼬이지 않는 한 돌린단 말이에요. HL 만도가 그게 비교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여기까지의 수급에 우리가 따라붙었다가 굉장한 낭패를 봤죠.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무 종목이나 마음대로 그냥 냅뒀더니 가더라면 큰일 나고, 얘는 내가 아까 저기 올려줬었잖아요, 한번. 뭐를 올려도 상관없는데 아까 내가 한번 올려줬는데 그 일부러. 그리고 14시 방송 나가나요 오늘? 14시 방송이 오늘 누구지? 응? 그래 내가 아까 이렇게 올려줬잖아. 참조하라고. 여기서 뭐 더 추가할 거 하면 되고 크게 상관없어요. 뭘 하셔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수급 논리라는 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실 실패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누적돼 있을 경우에는 카페24도 수급이 꼬이지 않는 한 조정이 있더라도 돌리죠. 당연히 매수한 쪽이 있는데 뭐 세력이란 표현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은데 BH가 이제 우리가 좀 실패가 됐는데 수급이 일부 꼬여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장 실패하는 대표적인 요인은 유입된 수급 대비 유통 물량이 많을 경우, 뭐 그런 경우도 감안을 해야 되겠죠. 어찌됐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수급에서 자사주 매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의 기준이 되는데 정확히는 네이버가 10월 중순인가요? 하여간에 이 개인들이 물량 뺏긴 거에 기준으로 따지면 10월부터 따진 이유는 9월 23일부터 되겠네요. 10월부터 따진 이유는 뭐냐면은 4분기 이후에 통틀어서 이제 객관성을 가져가기 위해서의 기준인데 이렇게 돼서 1200만 주를 뺏겼어요. 외국 기간 플러스 기타 법인은 기간으로 안 잡힌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론은 1200만 주면은 8%입니다. 작지 않아요. 굉장한 물량이 들어온 거예요. 대주주 24%에 외국인 48%인데 중복 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5% 이상 외국계가 있나요? 한 군데 있네. 블랙락. 그 블랙락의 6%를 빼주면 42.5 그리고 67 정도에다가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들 지분도 인덱스 지분이 들어와 있겠죠. 그것까지 감안하면은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일반 매수여서 차익 실현이 나오겠다 그 개념이 아니라 자사주 매입도 일정 범위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물량 자체는 최소 나오진 않잖아요. 자사주는. 그죠? 그래서 결론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수급 논리라고 한다면 앞전고점 다 넘기고 있어도 되는데 오늘 두들겨 맞는 거야. 뭐 전체 시장의 내용인데 어제 너무 과도하다. 뭐 저평가 상태는 아니에요. 저평가 상태는 아닙니다만 뭐 결론은 업종 대표주 기준에서의 성장성과 플러스 딥시크 관련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이제 자체적인
투자 범위 확장 부분에 우리도 직접 떠들겠다. 저가로 사다 쓰지 않고 뭐 그런 부분도 결코 나쁘지는 않아요. 뭐 시장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결론은 시장 해석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표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누적적인 수급이 긍정적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2월 말에 종가의 기준이라서 3월 포트폴리오에 네이버를 그대로 넣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매집이 돼 있는 종목이고 그 수급 눌리는 뭐 변수의 부분이 제한적이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주가가 휘청거리다 보니 저도 휘청될 수도 있는데 네이버의 이 2조에 달하는 매수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가 된다. 거기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조정 15%면 받을 만큼 받은 걸로 설정을 합니다. 물론 더 휘청될 수도 있어요. 불과 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방산이 뭐 또 하나그룹이 뭐 그냥 무조건 날아갈 것처럼 저도 그렇고 근데 그런 그 기준점보다도 일단은 지금의 주가가 프리미엄이 높은 상태이긴 한데 그렇다고 빠질 수 있는 위치냐라고 했을 때 이미 들어 올려진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그 대밀린다는 게. 뭐 소설 쓰듯이 누군가에서 올라오고 누군가에서 밀리고 뭐 개인들 흔들기다 이거는 소형 잡주에서 장난칠 때 하는 얘기고 극대형주의 경우는 기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계적으로. 시가총액 비중이 높으면 인덱스에 당연히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 분위기에 자금이 방산 쪽에 자금이 쏠리면 방산 쪽으로 ETF 상품이 들어오는 게 그대로 오롯이 또 매수에 집중이 되고 기존에 들어왔던 게 실망으로 나가려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진짜 막 폭락이 와서 전체 시장 깨지고 그러면 펀드런 사태가 오면 모를까 한 섹터에 들어온 자금이 변동적으로 있다고 나가거나 하질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직접 매매를 했겠지. 간접 상품에 돈을 넣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의 기준도 10%를 유지를 합니다. 지금의 위치에서 뭐 비중을 줄인다거나 그러질 않아요. 지난번에 이제 줄일까를 잠시 고민했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쪽에서 줄입시다. 라는 설정을 했는데 이쪽도 원체 지금 두들겨 맞아서 이게 이제 중간에 줄여놓은 거잖아요. 2월부터하고는 차이가 나게. 이 정도면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 50, 70, 80, 90이 돼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10%, 하나에어로스페이스 5% 종목을 좀 많이 가져갈게요. 이번에 7종목을 가져간 적이 이렇게 없는데 7종목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압축의 비중을 좀 설정을 잡을게요. 요건 뭐 지금 가격으로 써놔봐야 의미가 없는데 의미가 없더라도 지금 상대적으로 저점을 이탈시키거나 한 건 아니에요.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깨진 거고 얘도 깨질 이유는 없죠. 뭐 솔직히 없어요. 지금 위치에서 뭐 우리나라의 정정 불안을 얘기하기도 웃기는 거고 25%씩 이제 좀 조절을 해놓고 이게 이제 3월부터 본격 적용이 되고 오늘도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압축할 종목군들 뭐 압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자동차 부분도 20만 원이 깨졌다. 이건 참 진짜 말이 안 되는. 영업이익 15조인데 어떻게 하려는 얘기야 이게. 40조예요 지금. PER이 3배가 뭡니까? 3배가 안 나오는데. 얘도 지금 신고가 목전에서 말도 안 되게 갑자기 두들겨 맞은 기준이 되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잘 버틴다라고 했는데 하염없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고점 대비 15% 밀려버렸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15% 밀려진 거고 주력의 기준으로 이제 설정을 잡은 거고 그리고 지금 제가 잠깐 한숨을 쉬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일단 삼성중공업과 항상 말씀드리지만 삼성중공업과 조선은 그 하나오션 누가 대장이라서 하나오션이 대장입니다. 근데 지금 삼성중공업의 누적 수급 범위도 조선주 중에서는 매우 뛰어나요. 그리고 하나오션의 채권단 지분까지 감안했을 때 지금 시가총액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부담감을 느껴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하나그룹주에서 주력은 한 종목만. 그렇다면 하나오션이 아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설정을 찾겠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오션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시가총액을 넘기는 것도 그것도 웃겨요. 뭐 넘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이제 조선에서는 사실 하나오션이 삼성중공업을 넘기는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사실 시가총액. 간혹 이제 그런 종목군들이 형성돼 있긴 한데,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삼성중공업 쪽으로 설정을 잡고, 그리고 하나오션 쪽의 기준을 거래가 터지면 따라 붙더라도 우리는 전략 기준의 설정 범위를 하나오션을 오늘 매도를 해서 삼성중공업을 채워서 주력으로 가져간다. 그리고 하나오션은 거래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재거래될 3월달 첫 거래일에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다. 가장 센 애니까 가장 세게 양봉을 터뜨린다. 그럼 그때 따라 붙는다. 81,000원 신고가를 내면은 시가총액 11위에 올라옵니다.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오히려 삼성중공업을 주력으로 넣어놓고 조금 있다가 삼성중공업에 대한 문자를 정리해서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전체 정리를 해서 넣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삼성중공업의 흐름이나 HMM의 흐름이나 동반적으로 설정하고, 얘가 거래가 터지면 다시 설정 범위를 잡는 걸로 해서 얘도 압축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각각 개별로 가지고 계신 기준의 설정 범위의 차이가 다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 나누어서 가져갈 수 있는 기준은 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하나오션 3월 포트폴리오 재정비라고 해서 이제 문자 발송할 건데,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앤드 해운도 묶어버립니다. HMM.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센 놈을 팔아서 약한 놈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기준에서는 주력주와의 기준 개념으로 하나에어로 스페이스 쪽으로의 압축,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HLB, 뭐 또 현대일렉트릭, 안타깝지만 HD 현대일렉트릭도 거래 터지면 보는 걸로 하고, 오늘의 기준에서만 놓고 봅니다. 오늘의 기준에서만 HD 현대일렉트릭, 이쪽을 작년에 갖고 왔던 게 AI 전력기기에 대한 설정 범위였잖아요. AI 전력기기에 대한 그 부분을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급 보셨죠? 현대 일렉트릭의 수급은 지금 좀 단기적으로 꼬여 있어요. 꼬인 정도가 아니라 많이 꼬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역시나 압축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비중을 10%로 늘리니까 오늘 기준에 10%로 확장을 하는 쪽의 기준도 설정합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확대되면서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데 많이 과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범위가 현대일렉트릭, 이스페타시스, APR, 에코프로 모티. 저렇게 되네. 또 시젠 HLB로, 그리고 에코프로 모티, 이스페타시스로 압축을 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설정할게요. 그러면은 APR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지금 뭐 상대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고, 어제 수급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지간한 종목은 다 정리가 사실상 되는 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전략적으로 더 들여다볼게요. 주력에서는 빼더라도 이렇게 해서 문자를 발송을 할 겁니다. 주력 포트폴리오 문자를 발송하고, 문자 개별 종목에 대한 문자도 저 별도로 저렇게 해서 한 통 한 통, 아니 전체 묶어서 그렇게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 주력에서는 아쉽지만 이게 빠지죠. 빠지는 거고, 그리고 일단은 하나오션도
하나오션이 아닌 HMM을 삼성중공업으로 압축하는 걸로 그렇게 설정을 할게요. 예. 강한 종목을 대장을 팔아서 움직이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방산의 대장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설정을 하는 거니까 오늘은 뭐 또 어제 오늘 최근에 가장 강하게 미끄러졌지만 그렇게 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략적으로 이제 가져간다의 기준이고 얘도 뭐 스윙으로 계속 당분간 거래대금이 가장 강하고 가장 센데 2등으로 압축할 수는 없으니 일단 유지.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KB금융은 정리를 일단 주력에서 내려놓는 거고 일단 유지하면서 다른 쪽에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야 되는데 현금이 없다 하실 때는 KB금융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D 현대일렉을 가장 고점에서는 놓쳤지만은 일단은 정리 기준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되는 게 그래도 종목이 많아요. 7종목에다가 변동성 종목이 지금 벌써 이미 HLB 그죠? 유지하면서 대처하는 걸로 오늘 뭐 자체적인 악재 흐름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APR 그렇게 해서 3월 포트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포트 구성을 잘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보내주세요.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오늘 뭐 들어가자마자 손질이 돼서 안타깝지만 일단은 압축을 해서 좀 정리하는 걸로 기준을 설정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제 VIP, VVIP 방에 일단은 올려드리고 그리고 영상이 나오면 한 번 더 올려드리면서 그 공지로 설정을 잡아놓고 마감 때는 별도의 방송 없이 이 저 포트의 기준으로 새롭게 3월 포트를 설정한 걸로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는데 뭐 두산에너빌리티를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오늘 또 조정이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10%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을 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겠다. 여러 가지 요인들 다 감안을 해서 그런 맥락에 좀 설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메타방도 VVIP 채팅방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어차피 올려드리니까 참조하시고 그리고 단문도 아니죠. 이걸 이제 정리해서 올려드릴 건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 종목 3월 주력 포트폴리오 참조 동영상 참조 아래 종목 압축 전략 그렇게 해서 매도 뭐 누가 우위라는 개념보다도 약세를 뛸 때 기준에 거래가 실리면 추후에 다시 놓고 보는 걸로 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편입 힘겹지만은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 불편하지 않을 수준의 비슷한 그 하락률이 지금 형성돼 있어요. 내가 선호하는 종목이 이쪽이다라고 할지라도 시즌도 뭐 안타깝지만 에코프로 멀티도 안타깝지만 그리고 저기서 종목군이 이제 돌려지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저기서 종목군이 이제 돌려지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더 빠르게 압축을 했는데 하필이면 내가 정리한 종목이 더 먼저 움직이더라. 근데 우리 종목은 사실상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기준의 설정 범위를 좀 놓고 보시고, 어차피 이제 순서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고, 지금 이제 압축 기준에 압축을 하는, 그러니까 편입을 하는, 매도 후에 다른 종목을 매도해서 편입을 하는 쪽의 흐름이 사실 좀 더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정리 압축 기준 잡아드리는 거니까 쉽지는 않으시겠지만은 오늘 이 기회에 한번 또 움직임을 가지고 가시는 게 제가 판단할 땐 가장 옳다. 그냥 막연히 막 얘는 이렇고요의 기준이 아니라 주력 먼저 설정을 하고 나머지 걸 보는 거니까. 그리고 하여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전략적으로 좀 보자의 기준을 설정하는 거고, 지금 다 과해요. 제가 볼 땐 3월 3일 날 대체휴일까지 겹쳐져서 더 그런 부분도 있는데 3%대에 니케이가 3.28이 빠지고 있고 우리도 3%가 빠지고 있고, 미국 쪽의 선물은 전혀 문제 없어요. 또 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골 때린다는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서 막판에 장 막판에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는 흐름도 일부는 기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하거든. 지금 좀 많이 과해요 지금 현재. 그리고 다이나믹한 흐름을 꼭 기대할 필요가 없는 거는 펀더멘탈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 반하는 흐름이 형성돼 있다. 그런 걸 설정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도 뭐 안타깝고 하죠. 근데 다시금 다음 거래일에 거래가 초대량으로 터지게 된다면 그때 또 보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나는 아니야 좀 개별적으로 좀 더 봐볼 거야라고 하신다면은 그 기준에서 이제 뭐 마지노선, 나 오늘은 견디고 다음 거래일에 할 거야. 그러면 오늘 얼마가 밀리더라도 좀 감내하시고 그 다음 마지노선 설정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우리 종목군, 그러니까 넣어 놓은 종목군이 사실상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될 만한 종목군은 없어요. 그런 종목 자체를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 그 비중대로 설정 범위를 넣어놓겠습니다. 순서를 두산에너빌리티보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시가총액이 높긴 합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놓는 부분도 설정을 같이 잡아놓고요. 그래서 교육 종목 메모장에 설정하는 부분들 이렇게 좀 나누어서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여간에 뭐 쉽지 않죠. 이 전략을 설정한다는 자체가, 지금처럼의 전략을 설정한다는 자체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흐름 속에서 한 번씩 그 움직임 기준을 잡아가는 것도 결코 나쁘진 않다. 종목도 좀 우리가 윤정두가 너무 많이 넓게 방만하게 요 마지막 자락에서 확장을 시켜버렸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이제 조금 정리를 하는 기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압축 범위에 설정이 잡혀 있으니까 문자가 좀 과하려나요? 이제 압축 범위를 한번 발송해 드렸는데 굳이 저 부분을 또 개별 문자 기준까지 발송을 해야 되나? 잠시만요. 뭐 어차피 압축한 종목 군들에서는 저점에서 이제 돌리는 흐름이 있다면 그 기준에서는 뭐 설정을 잡아서 기준을 잡아볼게요. 됐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10%로 확장하기로 한 거니까 돌려지는 기준에 저점을 찍고 돌려질 때 뭐 수급도 또 다시 개선되거나 손바뀜이 명확하거나 한 투에서 대놓고 지금 뭐 한 25만 주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면 그런 기준에서, 그리고 뭐 하나오션은 대장주기 때문에 같이 일단은 병행하는 쪽의 기준을 먼저 설정을 잡아놓고, 이수페타시스도 과하게 밀린 부분이 돌려지면 한 저점에서 2, 3%씩 돌리면 일단은 편입 기조로, 그리고 오늘은 압축에서 나머지 형성되어 있는 종목은
손절하지 않는 것의 기준을 잡습니다. 가지고 가는 걸로. 그렇게 설정하겠습니다. 영상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뭐 하여간에 잘 압축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뭐 교육용으로 오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어차피 이제 유료만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공개로 올라가긴 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시든 아니면 유튜브에서 윤정두를 찾으시든 그렇게 해서 함께 보십시오. 그리고 목요일부터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야간 교육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방송 참여하셔서 같이 들여다보시고, 공공사 하신 사항은 올려놔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여기도 올려놔 주시면 야간 방송 때 또 답변 드리고 하면 되니까, 그죠? 그리고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십시오. 홈페이지 찾아오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단 어쨌든 뭐 혼자서 힘드시면 함께 하셔서 수익 기조 잡아내시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응? 혼자서 힘드시면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 이제 찾아오시면 이렇게 유료 상품들이 같이 있습니다. 유료 상품들 같이 들여다보시고 설정 잡으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는 그런 장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됐죠?